출발 증시 오늘도 진짜 전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에 우리 증시의 흐름이 괜찮았고 미국 증시도 좋았습니다. 금요일장의 미국 증시가 다우존스 산업지수, S&P 500 지수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고용지표의 발표 아니었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나요? 네,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ADP 비농업 민간 고용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거 목요일 금요일로 가면서 고용지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시장도 그거에 대비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5.4% 정도로 나왔습니다. 비농업 부분에서 고용지표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정도면 ADP 고용지표 발표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고용지표 나오기 전에 한번 시험 삼아서 발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뭐 발표해도 이게 지금 연속해서 지금 세 번째 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도 조금 놀랐다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내용이겠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1.3%로 상승을 했습니다. 7월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꺾였습니다. 이제 고용지표라고 하는 거는 참고를 하실 때 고용이라고 하는 거를 체크를 할 때 3개월 이상 이 사람들 고용됐는가를 봅니다. 네. 물어보고요. 3개월 이상 고용됐다라고 하는 거가 유지가 되면 이제 그걸 실업률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 8월이다 그러면 9월, 10월, 11월 돼서 고용지표에 찍혀서 이렇게 데이터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이 파란 선 같은 경우에는 27주 그러니까 보통 5주라고 한다면 한 6개월 정도 노는 사람들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다시 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최고점을 찍었던 거에서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정상적인 수준으로 쭉 내려오는 상황이 돼야 이제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리거나 양적완화 했던 부분을 축소시킨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3개월 후에 이게 어디쯤 가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고 그거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애들이 국채시장이고 국채시장에서 1.7%까지 갔던 게 1.3%까지 다시 반등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고 국채금리 1.7%까지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굳이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냥 인플레 반영해서 국채시장에다 돈 넣어버리는 게 낫지 그냥 쥐고 있으면 손해볼 수도 있는 S&P나 나스닥 비싼 데에다가 주식 포트폴리오를 많이 태울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금리가 튀어버리게 되면 포트폴리오 조정에 의해서 시프트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엊그제 9월 7일이 입추였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계절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름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데 이제 세상 끝났다.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가을은 가을대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 장세에 들어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시장은 좋을 수가 있는데 분위기는 바뀌는 거죠. 시장의 분위기.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PMI, 서비스 PMI입니다. 미국은 이제 뭐 제조업 PMI는 이제 중국 거 보시면 되고 서비스 PMI 미국 거 보시면 되는데 그쪽에서 고용 시장과 연계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서비스 PMI가 좋게 나오면서 고용 시장이 좋을 것 같다는 느낌 받았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아마도 금융주라든가 사이클 관련돼서 경기 민감 주식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조금 그 듀레이션이 긴 주식들이 조금 멈칫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잭슨홀 미팅 이후에 9월 FOMC에서는 얘기 분명히 할 거다. 테이퍼링을 얘기할 거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테이퍼링은 그렇게 큰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도 이거 언론에서 10번, 20번 얘기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그건 그냥 채권 시장 정상화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인프라 관련된 법안이라든가 기업의 실적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 조치가 8월 7일 날 종료가 됐으면 지난 주말 종료가 됐죠. 돈 못 내고 조금 힘들어해도 쫓아내지 마라라고 하면서 법으로 아예 막아버렸던 거 그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실업자에 대해서 주정부에서 실업급여 주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거기다 예산을 태워줬는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연방정부에서 실업되면 우리도 돈 줄게라고 하면서 300불씩 더 얹어줬던 거 그거 9월 3일 날 되면 한 달 있으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겠죠. 백신 맞고 가서 일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300불 없어도 살 수 있을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게 8월, 9월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채권 시장에서 디폴트 그러니까 그동안은 정부가 채권 디폴트도 막아주고 돈도 밀어주고 하면서 시장을 꼼짝 못하게 했기 때문에 채권이 부실 채권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막아줬죠.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테이퍼링의 중요한 의미는 가격 통제 기능을 페드가 하던 것, 정부가 그걸 막아주던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되던 거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 기능의 정상화가 어디에 가서 약한 고리들을 끊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여기 차트 하나 가져왔는데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관련된 겁니다. 예전에 팬데믹 터졌을 때 이렇게 올라갔었죠. 이때 바닥을 찍었던 겁니다. 쭉 내려왔습니다. 정부가 계속 지원을 했죠. BBB 등급 이하의 채권, 그러니까 투자 적격 등급인 채권 이하 BB 등급이죠. 그러니까 등급으로 보면 우리는 투기 등급이라고 보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틀어 막았습니다. 돈 다 대줄 테니까 자꾸 그놈 가지고 차원 발행 안 되면 와. 그것까지도 다 해줄게라고 하면서 뭐 SMFC, PMFC 기구를 설립을 해서 거기다 돈을 태우고 다 막았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살살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는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는 상황에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움직이게 되면 요 채권 금리가 튀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7월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다시 내려왔던 건 델타 변이가 확장이 되니까 다시 쑥 들어갔다가 재개되고 있다라는 거고 고용시장 지표가 회복되는 거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인플레 지표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타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로 본다고 하면 러셀 2000이 약하고 자꾸 지수가 빠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요걸 보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거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독재 같은 부정부패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정화를 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뭐 독재가 물러간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기들이 부정부패를 정화한다거나 그런 거가 없듯이 주식시장의 거품이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 와서 자극을 해서 거품에 바늘을 대고 터트리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우리는 싸져야 돼라고 하면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테이퍼링과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로 들어가서 이거를 자극할 것인가를 잘 지켜보신다면 어디로 피해서 주식은 어디로 갖고 가고 또 어느 쪽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실 그럴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지난주 발표된 고용에 이어서 사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의 변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 중국에서도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늘 또 발표가 되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일에 발표가 되잖아요. 네. 이 같은 사안을 비롯해서 이번 주에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주로 물가일 겁니다. 네. 뭐 노동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그거는 뭐 계절적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인 5년, 10년 플랜을 놓고 기계가 노동하고 어떻게 대체가 되고 믹스가 되면서 생산성을 내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어쨌든 이번 주간은 물가 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보면 월말에 발표되는 PCE 지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CPI나 PPI보다 PCE 지표가 조금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계산하는 방식은
CPI나 PPI보다는 PCE 지표, 매 월말에 발표되는 거가 낮게 나오니까 연준이 가진 핑계를 대서 금리를 안 올리고 지금 정책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과정에서는 CPI나 PPI는 이거는 금방 지나갈 거야 라고 하고, PCE 지표를 보면 이거 멀쩡하지, 고용시장 회복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좀 견딜만해 라고 하면서 그 지표에 참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을 조금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물가가 어떤 쇼크 수준으로 팍 튀지 않는 이상 물가를 무시하고 시장은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 관련된 부분이 생각보다 지금 뭐 좀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팬데믹 관련된 부분에서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언택트 관련된 기업의 주가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멀티플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더 올라가려면 이익이 더 많아지든가 유동성이 더 공급돼서 더 밀어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유동성에 관련된 증가분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꺾일 일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시장을 지탱하고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딘가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경제가 살아나야 되고 그동안 눌려있던 주식들, 빠져있던 주식들이 올라가는 흐름들을 내야 이놈을 팔아서 이쪽으로 가면서 지수가 버티고 그래도 시장 체감이 나쁘지 않고 주식시장 끝난 거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 매매에 가담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되는 이번 주 15일까지 끝나면 웬만하면 다 마무리되고, 이제 글로벌리하게 법인들 연결하는 거면 이제 8월 말까지 웬만하면 낼 겁니다. 그런데 실적들 모멘텀을 보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주춤하거나 좀 빠지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형주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국 상원에서 어제 저녁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어제 필리버스터라고 그래가지고 입법 활동에서 표결 못 붙이고 독재 못하도록 의회에서 계속 연달아서 의원들이 나와서 필리버스터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중단하기로 표 가결이 되면서 9일, 10일,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렇게 상원에서 인프라 법안 1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웬만하면 상원, 하원 의원들이 이견이 없이 통과될 수 있는 돈인데, 그러니까 그것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3.5조 달러는 민주당이 독재를 하더라도 거기 가서 우리가 그냥 의회 입법을 쥐고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표를 붙이고 1조 달러는 먼저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 통과시켜주면 니들 나머지 3.5조도 니들 마음대로 할 거잖아 라고 하면서 상원이 막아섰던 거죠. 그런데 그거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9일, 10일 날 어떤 인프라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금융 정책이라고 하는 거, 페드가 금리를 풀어서 계속 하는 정책이 종료가 되고 인프라 같은 재정 정책이 바뀌는 겁니다. 세금으로 하는 정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 정책의 특성은 뭐냐면 GDP라고 하는 거, 국민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계속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흐름들이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대체하는 재정 정책이 들어오면 세금을 걷어다가 인프라나 직접적인 이전 소득을 마련해 주면서 나오게 되는 어떤 결과는 뭐냐? 이거는 이자가 계속 올라가는 수준과 GDP가 올라가는 수준을 궤를 같이 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정책 페드가 이제 낮출 대로 낮추고 양적 완화 다 해놓고 나는 손 들었어,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 바턴을 받아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시장의 흐름이 쉬프트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를 달고 올라가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 지난주에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외국인이 주간 단위로 오랜만에 대규모 순매수에 나섰다라는 점입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 주간 단위로 보자면은 순매수 금액이 1조 5천억 원을 넘어섰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3,600억 원에 다다랐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순매수한 영향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런데 금요일에는 외국인은 물론 기관도 양매도가 두 종목에 대해서 출회가 됐단 말이죠. 네.
네. 이번 주에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거취도 또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우리 시장 내에서 짚어봐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수출 데이터가 이제 월 초에 나옵니다. 10일 정도 되면 나오니까 그거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이벤트는 그렇죠.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한국이 부자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국방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보면 이제 삼성이 뭐 옛날에 환율 좀 흔들리고 현대차가 막 환율 흔들리면 막 휘청휘청 수출 막 데이터 안 나오고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외환시장 개입하고 이런 지금 시스템이 아닙니다. 나라가 이미 부자가 돼 있고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공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일단 실적이 잡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중요한 이슈, 단기적인 이슈는 뭐겠느냐라고 하면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얼마나 잘 나와서 이번 주말까지 시장에 반영될 거냐라고 하는 거고 앞으로 성장 모멘텀,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AMD, 뭐 인텔 뭐 이런 거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결국적으로는 선진국에서 만들어낸 어떤 트렌드에 대한 외주입니다. 뭐 바이오도 다 CMO고요. 뭐 건기식 같은 것도 다 공장 지어서 그거 만들어다 주고 10% 정도의 수익을 받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가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가장 많은 현금과 캐파를 가지고 있는 삼성의 투자 결정 자체가 어느 정도 보류가 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가석방 관련된 부분과 이런 어떤 총수죠. 어쨌든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총수를 통하지 않고는 잘 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나는 어떤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먹을 건 생긴다. 비메모리라든가 5G 같은 거는 총수의 결정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델타 변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사망자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백신 공급이 1, 2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 70% 이상이 돼야죠. 10명 중에 7명 정도가 맞게 된다면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사람들의 활동 자체가 이제 제한이 되는 것들이 막아질 수 있는데 지금은 확진자가 너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완화 분위기가 좀 잡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3, 4분기에 실적 장세가 진입되는 거에서 개별 종목들로 매기가 이어지고 있고 주가 흐름도 괜찮아지고 있다는 거가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애플이 주말에 잠깐 비밀리에 왔었습니다. 뭐 만들 데가 없죠. 한국의 배터리 업체라든가 전장 부품을 끼고 가지 않는 이상 애플이 어떤 테슬라를 잡거나 혹은 이런 경쟁 부품을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왔다 갔다라는 거는 의미심장한 얘기가 된 것 같고요. 네. 현대 쪽은 안 만났다고 하니까 LG하고 SK 쪽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당국이 이제 그 대출 규제, 금융위원장도 바뀌게 되고 금융 어떤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제 좀 정책 좀 수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번 주에 어떤 분위기가 감지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글로벌리하게 보면요. 예전에는 페드,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확 당겨버리면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신흥국들이 따라가는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공조라고 하는 거가 언제부턴가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 신흥국들이 먼저 올리고 페드는 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페드가 올리게 되면 신흥국은 더 빠른 속도로 이미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8월, 9월로 가면서 우리나라는 금리를 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의 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미국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러한 부분은 차근차근 앞으로 풀어가도록 하겠고요. 우리 증시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빅 이슈가 지난주에 대여급 기업의 공모주 청약이 IPO가 참 많았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 자금이 많이 쏠렸었는데 네. 종목들 리뷰를 해보면서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떨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네, 뭐 지금 시장을 예측하거나 업종을 보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 잘 나오면 그 주식은 탄탄하게 가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오래 말씀을 드린 거 너무 오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의 인프라 법안에 포함됐던 거, 그 다음에 삼성이 투자하는 거, 요 두 개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투자하려면 비메모리, OLED, 5G 같은 거는 이미 한번 놓친 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중소형들 중에서
캐파를 확장해 놓고 지금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오사트라고 해서 패키징, 반도체 칩 패키징 하는 건데 뭐 네페스, 테스나, LB 세미콘 같은 업체들입니다. 한번 잘 보시고 거기에 소재되는 업체들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전기차, 그동안은 전기차는 충전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니켈을 함량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같이 뭐 부각됐던 위험이 뭐냐면 폭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었는데요. 이제 미국과 한국이 충전소를 곳곳에 계속해서 급속 충전입니다. 완충하는데 뭐 1시간, 10시간씩 걸린다 그러면 안 되죠. 15분, 20분에 충전을 하고 바로 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가 선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업체 2개가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그넷 EV라고 하는 코넥스 종목하고 원익 PN이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원래 PN이 솔루션이었는데 원익한테 업어가면서 이게 원익 PN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런 업체들은 앞으로 정책적인 모멘텀과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하고 실적 발표 나오고 나면 우려를 덜어내고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